안녕하십니까. 풋사랑 정형외과 박종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설명드리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환자분이나 그리고 보호자분이시지만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수술에 대한 동의서의 내용은 사실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걱정을 드리고자 하는 설명이 아니라 의사로서 드려야 되는 설명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는 여러 합병증들은 생길 수 있으며, 그리고 생긴다고 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 병원 모든 직원이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한다, 이런 다짐을 설명드리신다 생각하시면 마음의 위안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입니다. 감염을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합병증이기도 하고, 감염이 생긴다면은 치료 기간이라든지 재수술의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약 정형외과 수술의 5%에서 의도치 않게 감염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감염과 염증을 줄이는 수술적 치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통입니다. 발은 말초 신경이 그물망처럼 덮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술을 신중하게 말초 신경을 자극을 피하면서 한다고 한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작은 견인기를 통해서 피부를 벌리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약간의 이물감, 저림감, 시림감, 심하면 이제 극심한 신경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통을 줄이는 약물을 치료한다든지 신경을 조금 잠재우는 마취를 투입해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고, 아주 불행한 경우지만은 CRPS라는 복합 동통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에는 장시간 저랑 같이 치료를 해 나가야 되고, 저도 그리고 환자분도 같은 장시간에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에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연부 조직을 회복시키거나 골절이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방기부수나 원통형 석고부목, 소위 말해서 기부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좀 굳게 됩니다. 최근에는 관절 강직이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장시간의 고정과 안정 가료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석고부목, 그러니까 기부수를 안 하려고 하고, 빠른 재활과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해 방기부수 정도의 석고부목, 그리고 간단한 보조기를 통해서 수술 후에 빠른 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이제 상반되게 발목이 너무 흔들거려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너무 빠른 재활을 하다 보면 수술 전에 얻고자 했던 튼튼한 발목 관절이 안 돼 동료 관절이라고 해서 흔들리는 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발에 있는 흔들리는 발가락들, 그리고 발등에 있는 관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한 적절한 시간에 안정과 부목 고정, 그리고 목발 보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관절 강직과 동료 관절은 반대편에 있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적절한 가장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정도의 안정성과 관절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 수술도 중요하고, 수술 이후에 재활을 저와 같이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연유압, 분류압, 부종유압, 이것들은 대부분 골절과 연관되는 수술을 했을 때 드리는 설명입니다. 부종유압, 분류압은 뼈가 붙을 때까지는 체중 부하 없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된다. 아니면은 관절 유압술, 발목이나 발가락 관절에 했을 때 유압이 될 때까지 딛지 말아 주십사. 제가 이제 누차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실생활 중에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실 때, 음료를 드시러 가실 때, 물이나 식사를 하실 때 집에서 좀 귀찮아서 막 딛고 다니시거나 그러면은 자주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목발 시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조심해서 안 딛게 해주시면 부정유압 없는 정유압, 분류압 없는 유압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대 수술이나 힘줄 수술 이후에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 재파열인데요. 힘줄 수술 중에 제일 흔한 게 제 수술 중에서는 아마 아킬레스건일 것 같고, 인대 수술 중에서는 외측 인대 중첩 봉합술일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관절 강직이나 동요 관절 그리고 재파열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튼튼한 녹는 실로 봉합을 하고 통기부수, 석고부몽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퇴원하실 때 바코라는 특수한 아킬레스건 보조기를 착용하시게 되시고 4주간만 목발 보행하시고 안 딛는 조심을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는 대부분 재파열 없이 재활이 가능하게 되고, 왼측 인대 중첩 봉합술 역시나 관절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는 있습니다. 이제 전신 이완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주간만 안정해 주시고 이후에 저랑 같이 재활하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의 재발 그리고 새로운 변형의 발생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발목과 발의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은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무지외반증이죠. 무지외반증의 변형이 재발되는지가 제일 걱정이실 텐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수식 중에 제가 하는 이제 채소 침습 아니면은 원위 교정술이 변형의 재발이 제일 작고, 수술을 꼼꼼하게 한다면은 6주간 뼈가 붙을 때까지, 여기다 역시나 통기입술 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뒤꿈치나 좀 안정적으로 6주간만 좀 조심해 준다면은 변형이 재발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변형이 재발이 아니라 새로운 변형, 이제 대표적인 게 무지내반증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교정이 아주 강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이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수술 방법 중에 채소, 침습, 무지외반증 교정 수술은 안쪽에 잡아당기는 인대를 교정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내반증은 최근에는 저는 사실은 거의 드문 곳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의 경우는 이미 그쪽에 인대를 손을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저 또한 수술하다가 예기치 않게 그쪽에 이제 잠깐 다치셔가지고 좀 불행하게도 무지내반증이나 아니면은 무지외반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우선 붕대나 아니면 테이핑을 통해서 아니면 보조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고요. 그게 만일에 불가능하다면 금속 나사나 핀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런 교정과 불편감이 남은 변형이 재발된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치료를 정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발목이나 발의 변형, 이제 평발과 요족의 변형을 교정하는 경우는 수술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골절 환자분들의 일상생활 도중에 재골절이나 금속, 나사나 쇠판을 댄 데 주변으로 재골절이 되거나 이소성 고라증이라고 해서 외상 이후에 연부 조직에 비정상적인 고라, 딱딱하게 석회가 침착되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석고부목이나 재활을 빨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목과 발에는 드문 일이지만은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있다고 했을 때 관절염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무지외반증 그리고 외측인대 중첩 봉합술인데요. 관절염이 아주 진행이 안 된다면 관절염을 완전히 원점으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수술은 아직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최근에 줄기세포나 생명공학 쪽에서 연구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 관절이 아탈구 상태가 있는 경우에 관절염을 수술을 하지 않고 변형만 교정하는 이유가, 관절염이 있을 때 만일 환자분이 원하는 바가 통증이 제로에 도전한다면은 관절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손실보다는 뼈를 교정해서 통증을 줄이는 동시에 관절증은 다른 치료를 통해서 경과를 보시면은 대부분 일상생활에는, 그리고 단순 운동이나 노동에는 크게 지장 없는 발가락 변형 교정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더라도 추가 진행과 악화를 막기 위해 하는 수술이 인대 중첩 봉합술이고, 그리고 요적 교정 절골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관절염을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관절을 갈아엎는 인공관절이나 유압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절증이 남아있는 통증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만일에 이제 수술 후에 이런 관절염이 진행이 된다면 추가로 관절 자체에 손을 많이 대는 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제 외상 후에 아니면 수술 후에 후액주근이라 해서 발 쪽에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아니면 부종으로 인해서 후액주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일단은 봉합했던 실을 제거를 하고 근막을 유리해주면은 발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창,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재활을 빨리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지만, 장시간 이제 발을 딛고 있으시면은 뒤꿈치가 눌려가지고 압력 때문에 뒤꿈치 피부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하게 되면은 빨리 다음날부터 발목을 움직이고 아니면 무릎을 움직이고 자세를 변동시키는 운동을 권유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이나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이 출혈이 지속적으로 돼서 조절이 안 된다면은, 심하다면은 일단은 수술 들어가서 다시 출혈부를 지혈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수술 나오기 전에 지혈대를 풀고 출혈이 심한 것을 확인하고 나오기 때문에 소소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는 붕대나 지혈대나 수혈을 통해서 이런 문제 생기는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이제 흉터 커지는 체질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켈로이드라 그러고, 아니면 두툼하게 흉터가 뚝 구워지는 피부 조직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흉터 자체가 통증이 있다면은 저는 3개월 이후에 그쪽에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놔서 흉터를 좀 줄여주는 도전도 하게 되고, 아니면은 그걸 좀 피해서 신발을 신어주셔도 좋습니다. 문제되는 게 흔하게는 이제 아킬레스건 뒤꿈치 쪽이죠. 뒤꿈치 쪽에 흉터가 있으면 신발에 카운터라는 뒤축에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 실로 봉합을 하고, 가능하면 녹는 실로 봉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흉터 용고도 수술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합병증은 모든 의료 행위에서 시술과 아니면 약물 투여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입니다. 1번은 알러지와 쇼크입니다. 환자분들마다 개개인별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의도치 않게 심각한 알러지 때문에 쇼크까지 오는 위험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신체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혈전증, 그 막힌 혈관에 있던 혈전이 떠돌아다니면서 폐나 눈이나 콩팥이나 작은 혈관들을 막아서 생기는 색전증.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4가지 합병증은 정말 의사로서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항상 마음이 짐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맞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저희 병원은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희들은 이제 준종합병원 이상으로 응급조치 이후에 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저하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절한 조치, 원인이 될 만한 소요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심폐기능과 폐렴, 그리고 기흉, 혈흉,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실 중에 이제 항상 생길 수 있는 거죠. 휠체어를 타는 도중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도중에 순간 어지럽거나 휠체어가 미끄러지거나 낙상되거나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활동하실 때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 간호 인력에 요청을 구하시고요. 아니면은 매우 조심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게 예방하시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전후에 입실 중간에 위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증상이 아니라 매우 드문 위궤양이나 외과적으로 치질, 맹장염, 간염, 신부전 이런 것들로 인해 다른 과에 적극적인 치료가 요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 병원에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느낀다면은 종합병원 이상으로 전원을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원한다고 가정하는 거는 매우 드문 일이고요. 환자분에게 가장 득이 되게 이런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은 저는 수술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지혈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수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혈을 하면은 발열이나 오한, 역시나 알러지 반응, 쇼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미리 드리고 제 수혈이 필요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 있는 분들에게 수술이라는 거, 입원이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단기 치매라고 하는 선망,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선망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의 그리고 고령인 여자분들에게 소변장애 생기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이제 소변줄이나 카테터를 넣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꽤나 긴 시간 동안 수술 동의서에 대해 나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들으시면 많이 걱정도 되고 겁나기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 이런 게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런 게 생기는 일은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의사의 설명의 의무가 중요시되고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다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추가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거기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